직장 관계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부부 관계 쉽지 않다. 남편이 뭐 당신 때문에 화났어 내가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아내가 뭐 나는 화 안 났는 줄 알아. 나는 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한번 얘기해 볼까? 첫째, 둘째, 셋째. 거의 뭐 말로 UFC 찍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도요. 당신 화났구나. 내가 그래 맞아 내가 화났지. 당신이 충분히 화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좀 서운했던 이유 좀 얘기해 줄래?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화를 냈던 토대에서 화난 이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사분들이 존경받는 분들도 있고 반대로 막 저 사람 보면 막 피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게 결국에 어떤 말투 때문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떤 뭐 좀 안 좋은 대화법이나 뭐 좀 상대적으로 또 좋은 대화법 직장인 기준으로 뭐 좀 있을까요? 일단은요 상사들 중에서 가장 존경심을 많이 받는 분은요 그 사람이 뭐 약간 비난을 하든 아니면 공감을 하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책임을 좀 지는 사람인 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일에서 자기가 좀 책임을 지고 자기 일을 이렇게 미뤄서 막 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좋은 건 꼭 자기가 하고 뭐 아닌 거는 꼭 다른 사람 탓하고 이런 상사들은 보통 존경심을 못 받고요. 자기가 뭐 조금 부족한다 하더라도 책임을 자꾸 지는 자세.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좀 밀고 나가는 자세. 어떤 면에서는 이 팀 자체를 자기가 이렇게 이끌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 이런 것들이 되게 존경심을 받게 하는 토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좀 대화에서도 좀 그런 걸 좀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 같아요. 뭔가 어려운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직장도 다 인간관계고 팀이기 때문에 팀이 항상 좋은 일만 있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냥 뭔가 어려워졌어요. 업황이 어려워지거나 뭔가 팀에서 의사 결정의 어떤 구조가 잘못돼서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된 선택을 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 색출하는 방식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잘 된다.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이것도 꼭 옳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 회사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진솔하게 얘기하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막 문제를 막 떠넘기려고 뭐 범인 찾아내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반대로 좀 책임도 지고 그렇지만 반대로 또 너무 좋게만 포장하는 것도 나중에 또 뒤통수 맞는 느낌도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문제를 얘기하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얘기하고 그런 다음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도 괜찮아요.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의 판매에서 지금 우리가 굉장히 업황이 안 좋고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안 나오는데 이거를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혹시 좋은 의견 있어요? 라고 해서 어떻게라는 거는 솔루션을 구축하는 토대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탓하게 만드는 제가 안 그랬어요. 부장님 그러셨죠. 이게 지금 뭐 말을 함부로 하네. 이러면 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부정적인 것을 서로가 얘기할 수 있는 토대를 잘 깔고 거기서부터 바닥을 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좀 나을 수 있을까로 대화의 구체적인 어떤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훨씬 나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이 무시하는 거랑 약간 틱틱대는 거랑 이렇게 좀 약간 느낌이 좀 다른 거일 수도 있잖아요. 뭐 이 틱틱대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뭐 요거는 어떻게 좀 대응을 하는 게 좋을까요? 틱틱대는 사람들 중에서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부정적인 생각을 계속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지금 머릿속에는 불안, 분노, 우울 감정이 엄청나게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를 막 나쁘게 생각해서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틱틱대면서 사람의 이 분위기를 계속 깨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나한테만 자꾸 틱틱거린다. 이러면 어떤 면에서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겠죠. 이건 표적이 된 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이 모든 사람한테 그냥 막 틱틱거리고 다니는 게 그냥 기본적인 토대다. 이렇게 한다면 오히려 이 사람은 포섭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포섭을 하라고요? 네. 어떻게 포섭을 해요? 이 틱틱거리는 사람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진짜 수용하고 포섭하기가 쉽지 않은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나 지금 되게 화났어. 전 지금 화났거든요, 제가요.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니 나는 화 안 나는 줄 아세요? 한번 감당할 수 있겠어요? 보통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든단 말이에요. 감히 나한테 지금 감히 화를 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화난 게 꼭 나만 표적된 게 아니라 이 회사 상황 전체에서 지금 화가 났다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가 카운터 파트로서 이 사람이 꼭 맞수가 될 필요 있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나도 그냥 같은 편에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요 화났다고 하는 내담자들을 만날 때 상담자들이 쓰는 말투가 있어요. 선생님 저 진짜 화났거든요. 이렇게 표현할 때요. 왜 무슨 일이야? 선생님이 완전 꼰대여서 야 선생님한테 꼰대라고 하면 어떡해? 이러면 이제 거의 뭐 상담사한테 뭐라고 한다든지 상담 안 온다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충분히 화날 수 있다고 그래요. 충분히 화날 수 있지. 이거는 화난 감정 자체가 다 맞다는 게 아닙니다. 화난 감정 자체가 다 틀리다는 것도 아니에요. 화난 감정은 자동으로 든 거잖아요. 그 감정 자체는 타당화시켜주는 겁니다. 충분히 화날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김 대리님이 그 사안에서 진짜 화날 수 있겠네요.
어떤 얘기 좀 들어봐도 돼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뭐 아유 직장 관계에서는 뭐 그렇게 말할 수 있어도 부부 관계 쉽지 않다. 네. 남편이 뭐 당신 때문에 화났어 내가. 당신 때문에 화났거든. 이렇게 표현할 때 뭐 아내가 뭐 나는 화 안 났는 줄 알아. 나는 뭐 속이 다 썩어 문드러졌어. 한번 얘기해 볼까? 첫째, 둘째, 셋째. 네. 거의 뭐 서로. 말로 UFC 찍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도요. 그냥요. 당신 화났구나. 그럼 내가 그래 맞아 내가 화났지. 내가 뭐가 화났으면 당신이 충분히 화날 만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 좀 서운했던 이유 좀 얘기해 줄래? 이렇게 표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화를 냈던 토대에서 화난 이유로 넘어가게 됩니다. 음조가 조금 낮아져요. 네네. 화난 게 조금 낮아지면서 화났던 이유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을 적으로 만들지 않고 네. 그 틱틱거릴 만한 그 사람의 맥락과 의도를 내가 반영하고 공감함으로써 타당함으로써 우리가 바람이 세차게 지나갈 때 갈 때는 눕거든요. 저는 굉장히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갈 때가 먼저 눕더라고요. 네. 갈 때가 눕고 바람이 오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보면. 그래서 갈 때가 눕는 걸 보면서 바람이 오겠구나. 바람이 와요. 갈 때가 굉장히 영리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람이 꼭 나를 꺾으려고 오는 게 아니다. 바람은 지나갈 수 있게끔 오히려 스윙 바이 시켜줄 수 있게끔.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에게 오히려 맞서려고 하는 것보다는 틱틱거리는 사람에게 나도 한번 틱틱거려 보자. 강대 강으로 우리가 맞아들이기보다는 보낼 수 있도록 화내고 있는 부분을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내가 카운터 파트가 되지 말고 같은 편에 서서 그걸 얘기할 수 있게끔 좀 꺼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좀 더 현명할 수 있다. 약간 맞장구를 좀 쳐주라는 약간 그런 게 또 맞겠네요. 그렇죠. 이게, 나는 네. 당신과 적이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 얘기들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 누가 청약이 당첨되면은 웬만한 사람들은 청약 당첨돼서 뭐 축하해 모르는데 누구 한 명 어떤 저 김 대리는 요즘 금리 많이 올라간다는데 어떡하냐 막 이런 얘기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거기다 대고 아니 뭐 그렇게 말을 하냐고 하지 네. 말고 맞아요. 지금 금리 지금 올라가지고 지금 큰일 났다고. 네. 저 진짜 괜히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넘어가라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차라리 이게 맞아요. 나은 거예요. 맞습니다. 맞아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 사람에게. 맞아요라고. 맞아요. 금리 때문에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괜히 거기서 막 부딪히고 그럴 필요가 없다. 네. 그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금리가 너무 올라가는데 어떻게 될 거야? 또 막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큰일 났어요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거. 네. 그 사람을 붙어서 내가 꼭 싸울 필요 없단 말이에요. 하긴 그렇죠. 우리가 왜 길거리에서 칼 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굳이 뭐 내가 붙어서 내가 슈퍼히어로도 아닌데 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란 없죠.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지나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어떤 사람은 그럼 갈 때냐, 뭐 네. 마음이 갈 때라는 거냐.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갈 때는 뿌리는 단단합니다. 뿌리는 단단하게 인간관계는 유연하게 하는 거.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바람이 세차면 고목나무는 꺾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꼭 바람이 나를 해치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면 그냥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한 토대일 수 있다. 사실 뭐 모든 일만 있으면 투더리 스머프처럼 막 뭔가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따지시는 분들한테 꼭 붙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그것도 굉장히 사실 타당한 말씀이시다. 일리 있는 지적이시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그냥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이제 금리 떨어집니다. 막 하면서 막 싸우면은 뭐 한국과 금리의 맞아요, 차이가 맞아요. 있다. 막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붙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그럴 이제 필요는 없죠. 네, 그럼 구렁텅이로 갈 수 있죠 오히려. 반대로 좀 호감 가는 말투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것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이제 처음 만나는 사람들끼리 좀 약간 서먹서먹할 때 좀 친해지기 좋은 뭐 말투라든지 네. 뭐 호감형 말투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그 굉장히 재밌는 어떤 한 사연이 있는데요. 한 공대에서 박사 받으셨던 분이 네. 저희 둘은 이제 그냥 둘 다 이제 연구하는 이제 학생이었고 이분은 이제 박사 받으셨으니까 이제 이제 학생에서 이제 나오시긴 하셨지만 저는 그 당시에 이제 과정생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저희 둘 빼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다 이렇게 뭔가 프로젝트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점심 모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를 우리가 되게 정청해야 되는 우리가 네. 좀 의리되는 그런 네, 상황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그 공대 박사분이 이렇게 외우시는 거예요. 기치, 유공, 가여성, 지기식 이러면서 무슨 주문을 외우시는 거예요. 네. 사실 저는 잘 몰라가지고 네. 그 공대 박사님 너무 신기해서 박사님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인간관계 모든 주제를 자기가 다 공부를 했대요. 네. 이것만 알고 있으면 모든 주제가 다 대화가 된대요. 네. 기가 뭐냐면 기후고요. 치가 취미고요. 뉴가 무슨 뉴스고요. 네. 뭐 가가 가정인가? 여가 뭐 여행인가? 뭐 약간 이런 식의 거를 자기가 다 모아가지고 그렇죠. 삼라만상의 주제를 네, 네.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약간 이렇게 사람들이 왔는데 이분이 약간 외운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날씨 좋으시죠? 네. 날씨 좋네요. 네네. 그럼 취미는 뭐예요? 약간 이 기친유공으로 네. 가시는 거예요, 이분이 네. 진짜로. 근데 어떤 면에서는 되게 어색했던 그런 적이 있거든요. 사실 호감을 구축하는 거가 자기가 많이 말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뭘 외워가지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생각보다 별로 아닌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내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말에 오히려 호응하는 것이 호감을 일으키는데 훨씬 더 강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상대의 말을 좀 잘 들을 수 있는 네. 스킬 몇 가지 좀 말씀드릴게요. 네네. 아주 쉽습니다. 끝말을 따라하는 것도 좋아요. 끝말 따라하는 거. 네, 이렇게 따라하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람이 말한 거를 다시 한번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거. 아, 그렇게 서운했겠어요. 아, 서운했겠네요. 이렇게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모든 걸 다 요약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끝말만 따라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요, 상대가 자꾸 내가 뭔가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반응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니까 더 즐겁게 얘기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아, 난 이것도 힘들다. 나는 그 정도의 집중력이 잘 안 생길 수 있다. 네. 그러면요, 이것도 괜찮아요. 진짜요? 아, 그렇죠. 이거 약간 소개팅 스킬인데. 네, 아, 네, 네. 진짜요? 이거요? 사실 반말해도 되면 진짜? 와, 대박. 와, 진짜? 이것만 잘하셔도요. 네. 그냥 대화가 됩니다. 그리고 존댓말 해야 되면은 여기다가 이제 진짜요? 네. 대박. 아, 정말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요? 아이고, 그랬군요. 아, 이제 이해가 되네요.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장구 쳐주는 것도 되게 도움이 좀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은 열린 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그중에서 쉬운 걸 하나 말씀드리자면 하우 질문을 잘 쓰면 좋습니다. 하우가 한국어로 번역하면 어떻게와 얼마나로 번역이 되거든요. 이것만 잘 써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서 엄마한테 아이가 와가지고 엄마 나 배가 아파 막 그러는데 배 어디? 배 위에 아래야? 아랫배가 아파.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 밑에 위야. 막 부모님이 뭐 좀 의료 약간 영역에서 뭔가 지식이 있으신 막 그렇게 물어보셔서 정확한 네. 진단하시려고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그냥 배가 아파 그랬을 때 아이고 얼마나 아팠던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이가 좀 더 자기의 어떤 아픔을 꺼낼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던 거야 아니면 어디가 이렇게 아팠던 거야 라고 물어봐 주는 것이 하우가 조금 강력할 수 있어요. 아. 얼마나는 정도를 물어보는 한 네. 토대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어색한 분위기에서 막 내가 막 말을 하려다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후랑 취미 얘기하면서 막 이제 어색해지기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얘기가 나왔을 때 잘 듣고 그거에 대해서 반응을 잘해주라. 이게 네. 오히려 더 호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는 상대의 말의 끝말을 따라해 보는 거. 아, 서운했겠네요. 맞네요. 아이고 그러네요. 그래서 집에 가셨군요. 네. 약간 이렇게만 잘하셔도요 상대방은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걸 내가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맞장구를 쳐주세요. 아, 대박이야. 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요? 아니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스킬은 어떤 면에서는 하우를 잘 쓰는 거. 아까 제가 얼마나를 썼잖아요. 얼마나. 어떻게도 좋아요. 엄마 나 80점 맞았다? 몇 문제인데? 이건 어떤 면에서 뭐 틀렸는데 이렇게 가시는 것보다는 와 아. 진짜 우리 아이 대박 이렇게 가는 게 나을 수 있죠. 근데 이것도 사실 조건적 칭찬이잖아요. 역시 1등을 하니까 너는 진짜 내 자식이다. 1등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 약간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를 쓰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에게 엄청나게 감동받았다는 건 얼굴 표정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대박. 아까 쓰시는 거죠. 그렇죠? 진짜? 이렇게 물어보시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어? 아니 어떻게 80점 맞은 거야? 야, 그 수학 진짜 쉽지 않던데 어떻게 80점 맞은 거야? 직장에서도 보고서 너무 잘 썼네요. 박수 한번 칩시다. 박수 막 쳐주면 그 사람이 나와서 뭐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감사합니다밖에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은 박수 다 쳤는데 거기서 뭔 더 네, 수상 네. 소감을 얘기하겠어요. 이 보고서를 혼자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고 가만히 계시면 돼요. 그럼 그분이 알아서 네. 이야기하면서 자기애가 되게 올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간단한 거일 수도 있는데 이것도 사실 안 되는 것도 많죠. 사실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인위적으로 한번 내가 해보겠다, 한번 연습해보겠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좀 인간관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청은요 우리 사회에서 정말 사라지고 있는 요소거든요. 다 마이크만 있지 사실 듣는 사람이 사실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요즘에 뭐 소셜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게 생겨서 조금 네. 댓글도 생기고 뭐 실시간 채팅도 있고 그렇지만 사실 조금 불편하면 그냥 강퇴시켜 버리고 뭐 댓글에다가 그냥 안 읽었는지 읽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를 이해해 줄 수 있는 대상이 굉장히 사라지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거든요. 인간관계는 되게 많고 소셜 네트워크에 친구는 엄청나게 많지만 마치 뷔페에 갔는데 먹을 건 없는, 진짜 먹을 만한 건 없는 것 같은 이런 시대가 우리 시대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청의 습관을 많이 좀 들어보시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교감의 구축이 조금 더 두터워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수 있다. 투자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이제 멘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좀 약한 사람, 뭐 멘탈이 강한 사람,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이 멘탈이라는 걸 좀 뭐 어떻게 좀 정의를 해야 되는지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불안하면 불안하다. 네. 아니면 분노가 생기면 분노를 막 쏟아냈다가 좋을 때는 하 웃다가 이렇게 하는 경우는 좀 멘탈력이 그렇게 세다고 표현할 수 없죠. 왜냐하면 감정대로 행동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어떤 면에서는 멘탈력이 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멘탈
멘탈이라는 것도 어떤 훈련을 통해서 이게 좀 강화가 되고 하기도 하나요? 맞습니다. 어떻게 이걸 사실 이거를 정신분석학 용어에서는 정신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네. 내가 불안에 휘둘려서 내 의사결정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불안을 잘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감정에 휘둘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분노를 잘 관리하고 불안을 잘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능력이 생기면은 내가 어쩌면 감정대로 모든 삶을 살지 않으니까 훨씬 내 인생에서 훨씬 나은 어떤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근데 이게 뭐 나는 멘탈이 세다고 막 이렇게 다짐을 하고 막 이런다고 강해지는 건 아닌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서 좀 이게 되는 거예요? 저는요, 일단은 정신화라는 게 무엇인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생각을 생각하라 이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 불안해 이게 생각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나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근데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만큼 불안을 느끼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걸까? 이걸 다시 한번 숙고할 수 있는 능력. 네. 마치 먹은 것을 되새김질했다 다시 먹는 것처럼 내가 생각한 거에 대한 것을 다시 관찰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어떤 면에서 메타인지하고 굉장히 가깝죠. 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불안한 거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한번 좀 객관적으로 내가 좀 한 발짝 멀리 떨어져서 나를 좀 보는 거죠. 맞습니다. 이 정도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나? 막 이러면서 그것이 합리적인지, 어떤 면에서 그 정도 수준에서 화가 이렇게 10점 만점에 10이나 나는 게 맞나? 이런 거를 내가 조금 볼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조금 어떤 면에서는 멘탈력에 굉장히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게 그 재테크 하는 요 파트에서는 이제 공부를 많이 하면 좀 멘탈이 세진다. 그러니까 내가 아는 게 없으면 좀 감정에 휘둘린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떤 이런 지식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아까 말씀하신 어떤 객관적인 시선을 바라보는데 좀 도움이 될까요? 그건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길을 간다면은 네. 그 길이 잘 모르는 길이니까 불안할 수 있잖아요. 네. 거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가다 보면 불안은 어느 정도 굉장히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알면요, 내가 알기 시작하면 불안은 많이 줍니다. 원래 이 불안이라는 감정의 특징이 뭐냐면, 불안은 안개 같은 감정이에요. 잘 안 보이고요, 명확하게 잡히지 않고요. 도대체 이게 뭐 때문에 그렇게 불안한 거지? 이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도 내가 지금 되게 불안하다 이러면 막 유튜브 채널을 이제 켜가지고, 그래 떨어져 올라가 몇 프로 떨어져 몇 프로 올라가, 이것만 계속 그냥 끝에서 그래, 결론이 뭐야, 이것만 가시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지금 10명을 구독했는데 이 사람이 지금 9명이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옛날에는 뭐 8명이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지금 6명이 올라간다고 그랬다가, 이게 너무 다른 사람의 말에만 휘둘리면 나의 어떤 불안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내가 정확하게 공부가 되고 그 투자에 대한 요소도 내가 어느 정도 나의 지식이라든지 지혜를 습득하게 될 때 불안은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 권투 선수한테 들은 얘기가 있는데, 네. 권투 선수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맞고 있잖아요. 네. 그럴 때 눈을 이렇게 뜨면서 맞는다더라고요. 저는 예전에 권투를 할 때 되게 많이 맞는데도 이렇게 안 쓰러지는 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눈을 뜨고 있으면요, 때릴 때 이렇게 고개가 돌려가면서 그 주먹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진짜 무서운 펀치는 강펀치도 있지만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오는 펀치래요. 네. 그게 다운을 거의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맞으면 훨씬 그것은 대처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전혀 모르면 작은 펀치에도 내가 넉다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적으로 그것을 잘 통찰하고 아는 것도 어떤 면에서는 불안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좀 크게 될 수 있습니다.